네, 이번 주는 올 한 해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현안들을 되짚어보고 있는데요. 이 현안들 중에서도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은 유럽 위기 이상으로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올해 마지막 연준 회의에서 이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고 일컬어지는 고용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용 목표제 또 연준의 통화 정책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올 한 해 동안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를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일단 그 경기적 측면에서는 올해 첫 회에서부터 마지막 회의까지 스탠스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네. 경기는 좀 경기 순환 사이클적인 측면에서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역시 위기 극복의 마지막 평가로 이렇게 보고 또 미국민들의 그 체감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용부 창출 문제는 여전히 미흡하다 하는 이런 입장이 매번 반복되었었고요. 이 마이크가 안 차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마이크 네. 차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적 측면과 함께 이 금리가 역시 중앙은행에선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금리도 당초의 그 초저금리 상태,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0에서 0.25%니까 이 수준을 2015년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통화정책 수단이 그 돈을 공급하는 유동성 조절 정책인데요. 시청 여러분, FRB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 여러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는 그 중에서도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해서 돈을 공급한다는 건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올해 연초에도 미국 경제 회복에 따라서 이 양적 완화 정책이 언제 처리될 것이냐 하는 것도 관심이 됐습니다는 역시 이러한 우려와 달리 양적 완화 정책을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도가 높인 것도 올해 그 미국의 통화 정책의 전체적인 기조를 평가할 때 중요한 그 대목이지 않냐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고용 목표제를 도입한 것은 아마 1930년대 FRB가 창설 이래로 가장 획기적인 변화다 이렇게 평가받을 만큼 또 지금도 월가에서 논란이 될 만큼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로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네. 올해 연준이 취했던 많은 변화들 중에서도 이 통화 정책의 기조가 되는 이 경기를 예측하는 문제에 있어서 특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중앙은행에서 이제 경기 진단하죠. 그래서 네. 미국은 베이지북이다 해서 경기 진단의 표지가 베이지색이라서 경기 진단 보고서죠. 네. 우리는 이제 이걸 따라와서 그린북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는 역시 진단보다는 예측이 더 통화정책에서 보면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통화정책이라는 건 지금 추진하면 효과가 6에서 1년 후에 나타나니까 역시 예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보면 FRB뿐만 아니라 모든 예측 기관들의 예측력이 자꾸 떨어지는데요. 네. 예측력이 떨어진 데 있어서는 새로운 환경의 도래, 뉴노멀 환경에서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 하나는 뭐냐면 사이클이 좀 상당히 짧아진다는 점. 우리가 이제 경기 순환 주기에서 보면은 주기라는 게 있고요. 진폭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주기가 짧아진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진폭에 있어서는 정점은 더 올라가고 저점은 더 내려가는 소위 프로사이클리스트라 해서 경기 순응성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지금 뚜렷한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 기관들이 예측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올해 증권사 예측이 상당히 떨어진다 해서 굉장히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이건 우리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지난번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는 루비니 교수라든가 마크 파라든가 해서 세계적으로 투자 전략가다 석학이라는 사람이 예측일수록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게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잡아가는 방법이 통화정책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역시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FRB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변경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예측 시점을 좀 짧게 가져가자. 그래서 당초에서는 반기의 예측 6개월마다 지켰습니다는 올해부터는 분기 3개월마다 예측 시점이 상당히 짧아가고 또 그 사이에도 수시로 예측을 하는데 올해는 안 나타났습니다. 근데 수시로 돌출적인 사건이 있을 때는 예측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는 예측의 시점을 좀 자꾸 짧게 가는 이런 것으로 해서 예측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메우겠다 하는데요. 올해 4번 발표했죠? 네. 4번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전체로 보면 시기적으로 1분기에 비해서는 4분기에 미국 경제를 보는 시각이 좀 밝게 전망됐던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정책적으로 살펴봐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봐도 당초 6월 말까지였던 시한이 연장되기도 했고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은 작년에 그 9월 달에 나왔죠. 근데 네. 이게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금융과 실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소위 다이카타마이즈 이분법 경제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돈만 집어넣는 것이 이게 풀리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금융과 실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기금리를 낮추는 이런 그 정책이 바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다를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결국 실물과 금융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정책이다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실물과 금융과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정책은 사실 시장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이것이 위기 때문에 경제 미래에 불확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안 되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정책은 sunset clause, 일몰 조항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시한이 이렇게 정해질 수밖에 없다 해서 1차 시한은 지금 이제 말씀도 계셨습니다는 올해 6월 말까지 돼 있었죠. 네. 근데 6월 말까지 끝나고 나서 이 금융과 실물의 연계고리가 그렇게 썩 매끄럽게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1차를 연장해서 올해 그 12월 말로 됐습니다. 사실상 3차 연장까지 나왔습니다는 뭐든지 시한이 정해 있는 정책이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연장되면요. 네. 이게 상시적인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정학에서 보면 일몰 조항적 정책의 효과가 상시화되면 사실상 특정한 소위 쇼크 이펙트에서 충격 효과가 이렇게 주지는 못하는 상태거든요. 오히려 정책 효과가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말에 한국교회 TV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장기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보다는 매달 450억 달러의 장기채를 매입하는 이런 식으로 정리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은 시한이 1차로 연장됐고 또 시한이 되면서 이 450의 장기채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적용돼서 결과적으로 내년도에도 장기금리를 낮춰서 금융과 실물의 연계성이 강화시키는 이런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외에 양적 완화 정책 역시 연준이 일괄적으로 처리해온 문제인데 이 질적으로 변화가 3차 추진 때부터는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올해 이제 9월 달이죠. 네. 양적 완화 정책이라 하면 지금까지 그 3차 예전 걸쳐서 추진했는데요. 1차, 2차 때는 일반적 정책, 공개시장 조작에 국채를 매입했고 네. 그 다음에 사실상 특정의 목표를 두지 않는 유동성 공급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체로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도. 네. 그러나 이번에 그 3차 양적 완화 정책부터는 일단 시한이 정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무지한 양적 정책으로 변했고 네. 그다음에 돈을 많이 푸는 상태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인플레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조금 공급하더라도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적 공개시장 정책에 국채를 매입하는 대신에 MBS, 즉 주택 매입으로 바뀐 것이 이게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네. 결국 FRB가 앞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왜곡된 부분, 다 올라가지 못한 왜곡된 특히 아킬스건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제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통화정책 기조가 바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위기를 맞게 한 진원지는 주택시장을 좀 빨리 회복되면 국민들이 위기에 대한 의식이 좀 약화되면서 국민들이 위기 때문에 쓰지 않았던 소위 딜레버리지를 마무리한다는 얘기도 쓰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세율이 3차 양적 완화 정책이 추진하고 나서부터 추진했는데요. 올해 그 추수감사세율은 믹셀이 됐습니다. 그 측면이 통화정책에서 사실상 이 통화정책의 위기에 대한 이익을 낮게 하는 이런 정책이 하나의 주요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창출입니다. 그러면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부분이 주택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주택시장을 끌어올리는 이런 정책으로 바뀌었다. 다시 말하면 무기한 정책을 바뀐 측면 하나. 두 번째는 특정 목표를 두고 주택시장에 이렇게 겨냥해서 자금 집중적으로 주입하는 이런 것이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해도 올해 바뀐 새 한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1, 2차 때와는 다른 이 3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봤는데요. 그런데 올해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마지막 연준 회의에서 고용 목표제를 도입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워낙 획기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 논란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죠.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중앙은행 회의에서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거론할 거로 봅니다. 네. 그래서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이 문제가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중앙은행에서 모든 국제 금융과 관련된 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검토되지 않겠나 해서 시청자분이 올해보다는 내년 증시에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우리가 중앙은행의 목표를 어디에 설정하느냐 할 때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타겟팅, 물가를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그로스 타겟팅, 성장을 목표로 하고, 인플로이먼트 타겟팅 해서 사실상 고용을 목표제로 하는데요. 중앙 입장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도 물가, 고용 이거는 뭐 아시다 하더라도 물가 성장은 아신다 하더라도 고용 목표제로 도입하는 문제는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FRB가 1930년대에 이렇게 설립했습니다는 그동안 물가 안정 목표는 계속해서 지켜온 상태거든요.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위기 전에 6.5%까지 떨어질 정도로 이제 앞으로 통화정책의 기조를 앞서 말씀드린 같이 주택시장이든 수출시장이든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네. 6.5%까지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통화정책의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고용 목표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체감 경기를 개선시켜야 위기 극복의 마지막 끝났다는 평가가 나올 수가 있겠거든요. 네. 그러면 체감 경기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보다도 고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새 당선자께서도 고용해서 앞으로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시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일맥상통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중앙은행, 물가 안정의 책임을 갖고 있는 중앙은행조차도 고용 목표제를 도입한 것은 향후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에서 상당히 변화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본래 중앙은행의 역할이 물가 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오퍼레이션 트위스부터 양적 완화 또 이 고용 목표제 도입까지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FRB의 고용 목표제를 기점으로 해서 다른 중앙은행들에도 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상당 부분 변화가 예고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 고용 목표제 도입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중앙은행 목표가 물가 안정에서 이제는 물가가 상당히 좀 안정된 상태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는 반가분이 물가라든가 이런 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은 글로벌사에서 대내 시장 간의 경계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시장 사회를 보면은 사실 오버 서플라이 마켓, 초과 공급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힘이 누가 지느냐 하면 파는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이 지는 셀러 마켓이라 바이어 마켓, 서플라이 마켓이 아니라 디맨드 마켓이 된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상품을 공급하는 입장이다 하면 이러한 시장의 힘을 수요자가 지닌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 최종 상품을 가격 파괴, 가격 인하로 해서 월마트라든가 할인마트가 전 세계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월마트 효과, 할인마트 효과에 따라서 물가가 지극히 안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보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물가가 전통적인 목표라 하더라도 전통적인 목표 이외의 물가를 해야 중앙은행도 국민의 세금 가지고 이렇게 봉급을 주는데요. 뭐 봉급 받는 가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변화가 되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논란이 있는 것은 모니터리스트들, 밀턴 프리드만과 같은 이런 모니터리스트는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만 해야 된다. 소위 순수하게 아주 천사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 해서 천사의 키스만 해야 된다 하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 사실 이 물가 이외에 다른 목표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게 모니터리 입장에서는 금기시하는, 타업시하는 소위 악마의 키스 문제거든요. 네. 그러나 이 고용 목표제를 도입을 계기로 해서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FRB에서 고용 목표제를 도입하는 것 중에서 오히려 악마의 키스가 이제는 뉴노멀 환경에서는 천사의 키스가 되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물가에 다른 목표제를 도입하는 이런 쪽으로 각국의 중앙은행이 상당 부분 바뀌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연준이 추진한 통화 정책 가운데에서도 이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이외에 또 주목해야 할 변화들이 있다면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고용 목표제 도입하고 난 이후에 저희 이렇게 이 동기생들이 대부분 다 책임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중앙은행이 변신한 내용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중요한 사항 이외에는 말씀드리면 일단 중앙은행 목표는 물가 이외에 다른 성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용이라든가 이러한 소위 악마의 키스가 천사의 키스가 되는 이런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통화정책의 관할 범위에 있어서는 실물 경제만 고려하느냐, 자산시장까지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그린스펀 독트린과 버냉키 독트린이 있는데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자산 부분까지 이렇게 감안되는, 그래서 통화정책을 피는, 그래서 이런 그린스펀 독트린보다는 버냉키 독트린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적정금리 산출할 때는 중앙은행의 목표가 물가 안정 이외에 다른 목표를 고사하다 보니까 정책 목표의 의지에 따라서 가중치를 달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방식은 피셔 공식 방식에서 하는데요.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중앙은행도 그렇게 하는 게 하거든요. 그러나
보다 정책적인 성장이나 이런 쪽에서 목표를 가중치를 두는 테일러 준칙 방식에서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지금 보편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변화된 대목의 큰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교준금리를 결정할 때 사실 모니터리 통화론자가 주장하는 모니터리 룰, 통화 준칙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사람의 인치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뉴노멀이고 통화 준칙이 통할 수만큼 시스템과 시장이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스템과 시장이 작동되지 않으면 그때는 사람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는 지금은 인치에 한 방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보단 내년도에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많은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올 한 해 이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현안들을 되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을 중심으로 이 중앙은행들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